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5번은요, 계약의 종류죠. 항상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문제 거의 문제 매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요,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이 있잖아요. 여기 유상계약이 있고요, 여기 무상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편무계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약은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요. 낙성계약하고 비교되는 게 뭐죠? 요물계약이죠. 그러면 요물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요물계약에는 현상광고가 있죠. 현상광고요. 현상 대물변제. 그 다음에요,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요, 보증금 계약이 요물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광고는요,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 바로 현상광고잖아요. 이 현상광고를 빼면은요, 어떻게 된다?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죠.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요.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죠. 왜요?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니까요. 그런데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고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현상광고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현상광고가 없으면. 무상계약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사용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증여가 있고요. 사용대차하고 증여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유상계약은 맞죠? 유상계약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도급. 이 정도, 고용계약,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이것을 유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요. 임대차도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도급계약도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증여는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러죠. 현상광고는요, 유상, 편무, 그 다음에 낙성이 아니고 요물이죠. 요물, 분료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요, 요물계약인데 분료식이냐 요식이냐 따라서 요식이죠. 여기서 현상광고가 요식이냐 분료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계약의 원칙은 분료식이기 때문에 분료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도급이죠. 도급은 쌍무계약 맞죠. 무상임치죠. 무상임치. 여기 보면요, 이제 소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임하고요, 그 다음에 임치하고요,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상임치죠. 무상임치는 무상편무 낙성분료식이죠. 그래서 무상임치는 무상편무 낙성분료식.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분료식. 사용대차는요, 무상편무 낙성분료식. 현상광고는요, 현상광고는 뭐다? 낙성이 아니고 요물이죠. 요물. 유상 편무, 그 다음에 요물 분료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항상 잘 알아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66번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액수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도달했다. 그러면요, 여기서 5월 1일 날 도달했죠. 도달하면 이때부터 청약이 되는 것이고요. 언제까지다? 5월 8일까지라고 했죠. 5월 8일까지.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하면 우리는 청약은 도달주의죠. 효력이 생기죠. 도달주의니까.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죠. 그래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청약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상실한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그건 뭐죠? 2번이 정답으로 많이 했죠. 지금까지요. 3번 갑이 을에게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죠. 우리는요, 뭐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5월 8일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을이요, 5월 15일 날 승낙했죠. 언제까지 승낙하라고 그랬죠? 언제까지냐? 5월 8일까지 승낙을 했죠. 2020년 5월 15일 승낙을 했죠. 그럼 이것은 연착이 된 거죠. 그래서 갑은 을이요, 새로운 청약한 것을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말 수 있다, 성립시킬 수 있다. 우리가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래서 을이 연착이 있으니까 승낙이요, 그 연착된 것을 갑이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했죠. 이것을 우리마다 잘못 읽어 이렇게 돼 잘못 읽었죠. 그러니까 잘못 읽고 5천만 원에 한다 승낙을 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착오는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뭐가 있다?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 눈으로 잘못 읽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착오. 잘못 쓰는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5천만 원 잘못 읽었죠. 그래서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 승낙의 의사표시하고 갑의 청약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고요. 자, 67번은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 모두 그런 것은 그랬죠. 임대차가 종료하죠.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물에 말하는 동시행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임대차가 종료했는데요 임대인이요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어.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한테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단 말이죠. 이 손해배상 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아니죠.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동시행이 아니죠. 항상 임대차에서 동시행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이거는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려면 여러분요 봐봐 저당권이죠. 근저당권 담보죠. 담보권 말소하고요 채권의 변제는 항상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주된 권리고 여기요 담보죠. 저당권이 담보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동시행이 있을 수가 없죠. 동시행이 없다. 먼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이것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수적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된 의무일 때 동시이행하고 동시이행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뭐냐면 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된단 말이죠. 이것은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동시행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죠. 이런 봐봐 청구 앞에 매수란 말 있죠.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청구 당시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행사 당시 시가에 따라서 이 말이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시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동시이행 이렇게.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다? 지금 여기 보면요 기억하고요 니을이죠. 기억하고 니을이 정답이죠. 기억 니을 이렇게 3번. 자 68번이죠. 쌍무계약상 위험 부담이죠. 계약 당사자는 위험 부담에 관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죠. 왜요? 위험 부담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2번 채무자죠. 채무자 중요하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 다른 말로 이것을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위험부담 틀렸죠. 위험부담은 아니고 이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다.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된 것을 채무불이행. 항상 이것을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적용된다. 틀렸죠.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되죠. 수용되죠. 수용은 뭐다? 쌍방이 잘못이 없는 거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죠. 여기서 대상 청구권은 뭐다? 보상금이죠. 그러면요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수인요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이 받을 대상 즉 수용 보상금의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4번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죠. 그럼 이건 뭐죠?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대방 누구죠? 상대방 누구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5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그럼 채권자 잘못했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5번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3번을 뭐란다? 그것은 수용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2번은요 채무 불이행의 문제이죠. 채무 불이행.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1번은요 우리가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은 채권법이죠.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69번은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병이 지금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네요. 69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요 여러분 69번하고 79번에 관한 이의제기에 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요 뭐 공사무라든가 이런데요 이의제기 게시판에 이미 다 올려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리로써요 좀 뭐죠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합의 해제. 자, 그럼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잖아요. 병이 지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병에게 권리가 발생하죠. 병의 권리가 발생하면 병은요 을에게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죠. 계약의 당사자로서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은요 계약 내용을 변경, 즉 갑과 을 간의 계약을요 합의로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합의로 해지한 것, 둘이 수익의 의사 표시했죠. 1번 수익의 의사 표시했죠. 그 다음에 2번 합의로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있죠. 이 해지를 가지고 제3자에게 3번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합의 해제 효력을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즉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 당사자인 상호간에 합의로 해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자유인 것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상이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합의 내용에 따라, 그래서 그럼요 합의 해제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왜? 두 사람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럼 청구할 수 있죠. 합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을 하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요,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에서, 즉 일방이 형성권 행사, 즉 일방적 의사표시, 해제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를 할 때는 굳이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두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 제3자의 범위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제3자의 범위 보면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했다 할지라도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요 선의인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즉 두 사람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죠. 채무불이행은 이유로 당사자 간에 해지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미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알겠죠? 주장하지, 그 두 사람 간에 해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해제의 내용을 그대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즉 당사자 간의 문제하고 제3자 간의 문제는 다른 거라고.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한다고. 즉 갑과 을 간의 합의 내용을 제3자인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가,
제3자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이고, 지금 여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당연히 합의 해제할 수 있죠. 왜? 계약의 당사자니까. 알겠죠? 하지만 그 합의 해제를 가지고 이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그 말은 뜻이 뭐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 말은 두 당사자는 합의로 해제하더라도 그 해제의 의사표시, 즉 해제의 효력을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제는 할 수 있으나 그 해제의 효력을 제3자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3자는 뭐가 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제3자는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비슷하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어서 등기나 등록을 했으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제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고, 해제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제3자가 있다고 해서 해제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제는 할 수 있으나 해제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법의 단순한 논리예요. 알겠죠? 이것은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것이죠. 알겠죠? 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하지 못하니까 그 해제의 합의 해제의 내용을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죠? 그것은 제3자와의 효력, 대항력의 문제이고, 갑과 을 두 사람 간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행하죠. 대금 지급, 을이 불행이죠. 채무 불행이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왜 해지할 수가 없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갑이 을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죠. 을의 채무 불행, 갑이요. 병은 근데 뭐 한다?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해제는 못하지만 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자신의 권리가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뭐는 못하는데? 해제는 못하는데. 알겠죠? 병은. 이것은 아주 자주 중요해서 봤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갑이 등기를 지체하죠. 그럼 을은요,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지금 갑하고 을하고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이것을 보상관계. 알겠죠? 보상관계, 다른 말로 기본관계라고 하죠. 이 보상관계,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한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갑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죠. 을이요. 그러면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요,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여기 병이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다? 갑과 을만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을이 이미 병에게 지급했다 할지라도 그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지금 정답은 아마 여러분요, 우리가 가답안에는 3번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요, 여러분요, 이것은 1번도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당연히 할 수 있죠. 제3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두 당사자 간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의 내용을 제3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은 대항력의 문제이다, 이 말이죠.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것은 제3자하고의 문제는 대항력의 문제인 것이고, 두 당사자 간에는 제3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을 합의로 해지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요, 원래 법조문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의 의사 표시한 제3자가 있죠. 그럼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의 뜻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 즉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 해제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합의 해제의 내용을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특정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제3자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 계약 당사자 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임대인이 바뀐다, 그러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서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대항력이 있으면 제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은 누가 하고 했는데? 임대인하고 했는데 그 임대인과의 계약의 효력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효력의 내용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제3자에 대한 효력, 그걸 대항력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요, 전입신고가 없다, 그럼 대항력이 없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의 내용을 제3자인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하죠. 그럼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요, 갑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하고 을하고 합의 해제했어. 합의 해제했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해. 그러면 낙약자는, 을은 병한테 돈 지급해야죠.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소리가 있으면 그것은 갑하고 부당 이득의 반환의 문제로 해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1번, 지금 우리가 가답은 3번으로 되어 있죠? 3번도 있지만 1번도 맞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이미 이의제기에 관한 것은 여러분요, 네이버 보면 035 카페에 있는데 그 카페에다가 이미 올려놨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의제기 내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70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우리 법정 551조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죠. 2번, 채무자가 불행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죠. 명백히 표시,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거절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이행거절. 여러분,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우리가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4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4대 요소. 몇 번 얘기했죠? 그걸 보시면 되고. 3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죠. 이행불능. 채권자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국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봐봐. 이행불능, 이행거절이죠.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해제를 하는 경우 4대 요소.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 없죠. 자신의 국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자신의 국부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해제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돼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국부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 나와야 되는 말이고, 이미 이행 거절이나 이행 불능의 경우는 그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일부 이행불능이죠. 여러분, 항상 일부 이행, 그러면 그 일부의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뭐를 한다? 해제를 못하고 일부만 하죠. 목적을 달성 없으면
나머지 전부를 해지할 수 있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를 해지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5번 계약 당사자 1박이나 쌍박이 여러 명이죠. 해지는 똑같아.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1인의 해제권 1인의 해지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지권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해지나 해제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그럼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요 2번이 틀린 것이죠. 2번은 이행 불능에 관한 것이죠. 알겠죠? 자 71번 불특정물 하자죠. 우리가 불특정물 하자 이게 문제가 나왔네. 불특정물 하자요. 그럼 어떻게 한다? 불특정물 하자는 완전물 곱부를 청구하죠. 그래서 완전하죠. 완전하니까 이런 마다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먼저 완전물 곱부가 있으니까요 뭘 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해지할 수가 없고요. 해지라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특정물 하자는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완전물 곱부 청구권이 있고 대금 감액 청구권은요 그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 우리가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일부 멸실하고 일부라는 말이나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일부라는 말은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대금 감액이란 말은 일부 또는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일부 또는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디귿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디귿.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디귿이 대금 감액은. 그럼요 여러분요 답은 3번이나 4번에서 선택을 해야 돼. 3번이나 4번이나 알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3번의 경우는 니은하고 니을인데요 해제권이 빠져있죠. 서은이 무과실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알겠죠? 이렇게 다번째 성명은 밀수인의 권리. 밀수인의 권리는요 우리가 완전물 곱부를 청구하면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완전물 곱부를 청구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조금 웃기죠. 왜냐하면 여기 봐봐요 완전물 곱부를 청구한다. 완전물 곱부를 청구하면 이거 종류문에서는 뭐를 못한다? 해제를 못한다니까요. 뭐를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우리가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완전물 곱부를 다 같이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요 완전물 곱부를 청구하면 두 가지가 안 되고 완전물 곱부를 청구하지 않죠? 그러면 해제하고 해제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 그럼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했잖아요. 매수인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물 곱부만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어떻게 더 다른 면을 보면요 완전물 곱부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매수인한테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완전물 곱부를 청구하면은 계약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학생들이 이걸 보고 가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조금 난해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는 것은요 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들이 존재하느냐 담보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완전물 곱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종류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70번은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이렇게 합의 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 우리는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법정 해지라고 하죠. 합의 해제의 경우는 합의 내용에 따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뭘 붙여야 돼?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542종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받은 날부터 대금에 이자를 붙여는 가산한다 이 말이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합의 해제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3번은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요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더 이상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즉시로 복귀하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히 그것은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이 말이고요. 4번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정 해조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뭐다? 제3자는 여기서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 전은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되고 원상회복이죠. 말소 등기가 있기 전까지 누구만 보호된다? 해제 후 원상회복 등기 전까지는 선의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5번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매도인이요 잔금 기일이 경과한 후 해제를 주장해. 왜요?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요. 그래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했어. 즉 중도금을요 계약금은 자기가 먹고 뭐죠? 위약금 약정이 있거나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추정하니까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그것은 자기가 먹고 중도금은 공탁을 시켰다 이 말이죠. 잔금을 지체하니까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잔금을 공탁해놓은 것을 공탁금을 받아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매도인의 합의 해제에 대해서 매수인이 뭐한 것이다? 그것은 묵시로 승낙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 승낙이 돼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란 말이죠. 본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뭐죠? 틀린 것은 그랬죠. 반할 필요가 없죠. 맞고요.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여기요 2번은 우리가 원상회복에서 합의 해제 경우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정답은 1번이다. 1번. 2번이 아니고 1번이요. 자 73번은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다. 계약금은 뭐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죠.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봐봐. 원칙적으로 아무런 약정이 없죠.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언제나가 아니고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이죠. 위약금으로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요. 만약에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3번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죠.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죠. 이행 단계니까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행 단계에 지났으니까.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계약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계약은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우리가요 만약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 일부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고 또는 일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약정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다. 뭐냐면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러면요 토지거래 허가 절대로 중요하잖아. 우리는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예제는 어디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었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뭐고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관계없이 알겠죠. 이행기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해제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허가가 있고 없고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이행기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73은요 임대차의 차임이죠. 임차물의 일부가 아주 중요하죠. 임차인의 과실 없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과실 없이 며칠 되죠? 과실 없이 잘못 없이죠. 차임이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요.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했죠. 연대에서 차임 지급 의무로 부담, 연대에서 의무로 부담하죠. 각자 그러면 안 돼. 각자 연대에서, 알겠죠? 연대란 말이 뭐죠? 세 사람이 90만 원의 월세로 집을 비웠단 말이죠. 그럼 보증금을 지급하죠. 월세를 지급할 때 각자 30만 원씩 지급한 것이 아니고 모아서 9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죠. 차임 증액 청구 봐봐. 청구 앞에 증액 감액 있죠.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은 뭐다?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고요.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청구 당시부터 증액되고 감액되는 거예요. 청구 당시부터. 그래서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했다. 그 말은 증액 청구를 2월 1일 날 청구를 했는데 두 사람 간에 너무 이 사람은 50만 원을 올려달라 했단 말이에요. 50만 원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차임을 조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5월 1일 날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20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 이 말이죠. 법원의 판결.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차임 증액 청구는 형성권이고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 당시부터 증액되기 때문에 이 20만 원은 5월 1일 날 판결이 됐어도 증액은 2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당시부터 20만 원의 증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일단 임차인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또 올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2배를 올려달라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다툰단 말이죠. 다투면서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3개월간은 일단 50만 원만 지급해도 차임 연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문이 딱 나왔죠. 5월 1일 날. 그러면 그것은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2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청구 당시부터 증액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것은 결정한 다음 날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차임 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증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단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차임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4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가 되죠. 2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임 연체,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딱 두 가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되죠. 두 가지. 하나는 뭐다? 하나는 부속물 매수 청구, 또 하나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5번은요 차임 연체기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그것은 무효이죠. 왜요? 우리 임대차는 소수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 즉 임차인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의 내용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무조건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우리 법에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우리 민법의 임대차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임대차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기만 연체도 해지한다 그러면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만약에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것은 유효가 돼요. 임차인한테 유리하니까. 왜요? 임차인은 적어도 3번은 차임을 연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1기 그러면 임차인한테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무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결정한 다음 날이 아니고 청구 당시부터. 그래서 임차인님들한테 차임을 증액해 달라고 청구할 때부터, 청구 당시부터 효력이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왜? 형성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결정한 다음 날이 아니고 청구 당시부터. 알겠죠? 증액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자, 75번은요. 여러분요, 이 75번부터는 이제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임대차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민사특별법에 관한 것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을 공부를 할 때요. 어떻게 공부하냐?
무작정 공부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민총, 그다음에 물권, 채권, 특별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합격특강에서는 민총, 물권, 채권, 특별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기출문제요 10년치를요 그렇게 그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뭘 하면 되냐, 공부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75번 있죠. 지금 이번은 민사특별법에 관한 것이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